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느새 단풍 소식도 기다려지는데요. 점점 9월 단풍 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풍 역시 가을 평균 기온이 오르는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에 그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가을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첫 단풍 시기가 예년보다 최대 5일가량 늦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리산이 10월 15일, 북한산이 10월 18일, 팔공산이 10월 20일, 한라산 10월 17일에 단풍이 들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설악산이 10월 20일, 내장산이 11월 4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올해 일교차가 큰 만큼 유난히 짙고 색이 고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길어지는 만큼 더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될까요? 시간은 알아서 움직이는데 재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한 주가 마무리되네요. 9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가을철 야외 활동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요즘 다양한 이슈 속에 등장하는 나라, 인도 이야기를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어제 서울시가 가을철 불청객 취급을 받는 이 나무의 가로수 열매를 조기에 채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면 악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밟혀서 길이 지저분해지니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해서 그런데요. 사실 이 나무의 열매는 중요한 약재로 쓰일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살짝 볶아서 술안주로 즐기기도 합니다. 이 가을의 노란 나뭇잎들로 큰 즐거움을 주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가 아주 시의적절하고 흥미롭습니다. 네, 가을철 야외 활동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알아볼 텐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주제, 말벌에 쏘이면 카드로 독침을 빼라.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닌가요? 말벌에 쏘이면 피부에 박혀있는 벌침을 손으로 뽑으려 하지 말고 카드로 밀어서 빼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데요. 그런데 말벌은 이 독침을 주사바늘처럼 찔렀다 뽑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벌에 쏘였다고 해서 사람 피부에 독침이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사람 피부에 독침을 남기는 것은 대부분 꿀벌인데요. 아, 네. 예, 꿀벌은 이 침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한번 침을 쏘면 사람 피부에 박히고 그 끝이 독주머니와 연결돼 있어서 독주머니가 뽑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만지면 터져서 벌독이 인체로 더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독주머니가 터지지 않도록 카드나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침을 뽑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벌에 쏘였을 때는 피부에 독침이 박히지 않고 따라서 말벌 독침과 카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독침을 빼라는 꿀벌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해마다 벌쏘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가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올해도 8월까지 3분이 벌쏘임 사고로 사망하셨고요. 지난해 11명, 2021년에도 11명이 숨졌습니다.
해마다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인데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응급실 손상 환자 집중조사 결과를 보면 벌쏘임 사고는 모두 5,457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151명이 입원을 하고요.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연평균 한 4.8명 정도가 벌에 쏘여서 돌아가시는데요. 네. 이 중에 2,730건이 8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 24명의 사망자 중에 8월부터 9월 사이에 사망하신 분이 13분입니다. 말벌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두려움, 공포가 있잖아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2019년에 산림말벌 바로 알기라는 소책자를 펴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말벌에 관한 팩트체크가 굉장히 자세히 돼 있습니다. 말벌에 쏘이는 주요 원인은 말벌이나 말벌집을 제거하려는 경우 또는 말벌집을 실수로 건드렸을 경우라고 하는데요. 말벌을 목격했을 때는 말벌과 대적하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말벌의 공격이 시작됐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엎드려 있을 경우에는 이미 흥분한 말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네. 무조건 벌집에서 10m 내지는 20m 정도 재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말벌의 천적이 곰과 오솔인데요. 이 때문에 말벌은 짙고 어두운 색에 굉장히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실 때는 어두운 색 옷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혹시 모를 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곰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후에 80여 마리가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곰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솝우화의 곰과 두 친구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영향인지 몰라도 곰을 만나면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은 다릅니다. 반달가슴곰과 마주칠 경우 오던 길로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곰을 피하라고 합니다. 만약 곰이 공격을 해온다면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이런 손에 쥘 수 있는 도구로 적극 저항하라고 하고요. 저항이 어려운 경우에만 극소를 보호하는 자세로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반달가슴곰은 일반적으로 매우 소심하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곰과 만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산에 오를 때는 곰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명 이상 동행하고 곰의 최근 흔적이 보일 경우에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남은 음식, 과일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선 취사 및 야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고 사항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가을철에는 야외에서 뱀을 만나기도 쉽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살모사 등 독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꽃뱀에도 독이 있어요? 네, 가을철에 뱀에 물리는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뱀 물린 사고의 경우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 환자 이송 건수는 2019년 161건, 2020년 180건, 2021년 24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225건의 이 뱀 물림 이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뱀 중에서는 독사로 알려진 종류가 살모사가 있는데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이렇게 세 종류가 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네. 이 꽃뱀이라고도 불리는 유혈모기는 오래도록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사는 모두 4종이 됐죠. 네. 이 유혈모기는 살모사보다 더 위험한 피부세포를 괴사시키는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혈모기의 독이 살모사 같은 독사류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살모사의 독은 치료 혈청이 개발돼 있지만 유혈모기의 독에 대한 혈청은 아직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유혈모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사류처럼
스스로 독을 만들지 않고요. 먹이로 하는 두꺼비와 반딧불이 유충의 독을 입 뒤쪽에 있는 독샘에 보관하고 있다가 입안 깊숙이 있는 두 쌍의 독 이빨을 통해서 먹이 체내로 주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초가 많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강한 발걸음 소리를 내거나 등산 스틱으로 땅을 강하게 짚으면 뱀이 도망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쯤 햇볕을 찾아서 양지로 나오는 뱀들도 있으니 풀숲이 아니어도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긴 옷과 발목까지 덮는 등산화, 장갑 이런 보호 장비 및 복장을 착용하면 좋고요. 딱딱한 소재의 등산용 스패치, 각반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뱀을 만나면 절대 잡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즉각 119에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절개하고 피를 빨아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뱀독 제거에 효과도 없고 오히려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네. 이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곳에서 한 5cm, 10cm 정도 심장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묶고 빨리 후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꽉 묶으면 이 네. 피가 안 통해서 괴사할 수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묶어주라고 하네요.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산으로 들러 다니다 보면 우리 버섯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독버섯과 관련된 사고 소식도 매년 들리잖아요. 네. 우리가 독버섯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것도 사실과 다른데요. 네. 가을은 이 송이버섯을 수확하는 계절이라서 이 산을 찾았다가 버섯을 발견하고 함부로 먹다가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요. 이 버섯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대표적인데요. 개나리 광대버섯이라고 색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2000년에 16분이 이 버섯을 나눠 먹고 2명이 숨지고 1명은 간 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은수저 등 은제품을 검게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요리에는 독이 없다. 벌레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네. 독버섯은 버섯대에 띠가 있다. 독버섯이라도 가지나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게 전부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산림청이 독버섯에 관한 5가지 오해라는 팩트체크를 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손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버섯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산에서 만나는 버섯은 무조건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살인 진드기병으로 알려진 SFTS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드기에 물리면 모두 SFTS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예, 이 SFTS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걸 줄임말인데요. 네. 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SFTS의 치명률, 그러니까 걸렸을 때 돌아가시는 비율이죠. 네. 18.7%에 이릅니다. 현재 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80세 이상 계층의 치명률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게다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예방책이 있는데요. 다음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놓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서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야외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착용하기, 옷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 활동 후 샤워를 하고 옷은 털어서 반드시 세탁하기, 머리카락, 귀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있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이런 방법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드기가 이 SFTS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참 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SFTS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합니다.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손톱으로 이 진드기를 터뜨리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고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서 추가 감염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가을철 야외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정보들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에 인도라는 나라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가 지난주 인도에서 열리기도 하고 또 달 남극 탐사선의 착륙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농업 관련한 소식들입니다. 인도가 밀, 양파, 설탕 등 많은 품목들의 최대 생산국인데요. 요즘 인도가 이런 품목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를 한다고 해서 지구촌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농업 대국인 인도의 식량 안보 조치들에 대한 속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를 오가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시는 인도연구원의 김은기 이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를 자주 오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한 2달에 한 번씩 다닙니다. 어제는 또 AT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농업 현황이 좀 궁금해서 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간 건 아닌데 그래서 가보니까 참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농을 하는데 전 단계, 후 단계, 서비스 단계에서 네. 여러 가지 기술 농업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기술적 농업이 이런 서비스가 자원이 많은 인도에서 농업대국 인도에서 활용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받았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30여 년 무역업을 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국식 라면을 인도의 원자재를 사용해서 농업자재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게 주사업이고 네. 여러 가지 인도 비즈니스를 좀 알리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 봐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인도가 사실 뭐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지만 시장 진출하기가 좀 힘든 나라 아니었나요? 좀 그렇죠. 그런데 한 91년도서부터 경제 개방하면서 네. 지금까지 꾸준히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인도가 뭐 우주 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도 하면 뭐 가장 대표적인 산업 농업이죠. 예, 농업이 인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높습니다. 네. 물론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인구도 워낙 많잖아요. 인도가. 그렇죠. 14억이 넘어서 세계 1위가 돼 있죠. 네. 우리와는 지금 인도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또 이사님도 뭐 쌀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국 시장에 좀 가져오기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우리도 지금 쌀이 넘고 그런데 다만 이제 인도인들의 새로운 식생활의 변화를 따라서 네. 그 전에 자기네 토종 그 쌀의 품종을 선호하는 거에서 새로운 이제 쌀 품종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네. 이러한 쌀들이 현재는 보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돼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인도 현지 농업에서 좀 대체하고자 그 현지에서 좀 개량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일부 계약 재배로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들도 좀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비 생활에 직접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B2B라고 해서 산업용 자재로 네.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조간장을 만드는 데 네. 들어가는 대두에서 나오는 기름을 짜고 남는 탈지 대두분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인도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식탁에 간장이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조 간장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인도산 또는 수입산. 왜냐하면 이제 한 나라의 수입 자재만 쓰게 되면 그 나라 국명을 쓰게 돼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두세 개 나라의 그거를 혼합해서 쓰게 되면 이제 수입산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은 인도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벼농사에도 좀 관계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직접 관계일 수가 있네요. 우리가 네네. 모를 재배를 해야지 벼를 우리가 모심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모판을 만드는 거에 네. 예전에는 논 바닥에서 모판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기계와 영농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인공 모판이 코코피트라는 인공 토양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야자열매 껍데기죠. 그런데 그게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야자열매가 다른 나라도 많은데 네. 다른 나라 야자열매 껍데기에는 염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농사용으로는 네. 적합하지 않는데 유독 인도 거에는 염분이 적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참기름 뭐 이런 것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참깨 수입을 많이 해야지 이제 네. 그래 되는데 그 참깨 수입의 주 공급원이 뭐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 인도가 그 중에서 핵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인도에서 생산된 농산품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B2B 과정이니까 소비자가 네. 직접 눈에서 확인은 못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식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가 우리 농업을 벤치마킹 하기도 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네네. 제 무역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우리나라 농민들이 좀 부유하게 좀 보였나 봐요. 특히 어디서 그랬냐면은 한번 저기 비닐하우스 수경 재배하는 데를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평택 근처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농장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농로길로 웬 차가 들어오는데 네. 벤지가 한 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누군가 했더니 그 농장주입니다. 그래서 수경 재배로 키운 방울토마토를 근교 우리 그 마트에 납품을 하면서 그 수익을 얻고 있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농민이 벤지를 타볼 수 있는 나라.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그거를 인도에서 한번 접목을 시켰던 것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수경 재배를 하지는 않지만 네. 뉴델리 수도권 근교에 네. 좀 황폐화된 땅에서 거기서 인공 토양을 베이스로 해서 토마토를 재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해서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넓게 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네. 인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품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어떤 거는 1위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거는 2위일 수도 있는데 쌀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생산량의 1위입니다. 이 쌀 생산이 2 정도 되거든요. 2위입니다. 그런데 수출로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인도 쌀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네.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2위고 네. 우리가 설탕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탕수수 재배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렇듯이 인도는 농업이 전 세계 농업 경장 면적으로 봐서는 2위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1위인 경우 2위인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농업이 미치는 인도 농업이 전 세계 곡물 시장이나 그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게 뭐 가장 핵심 질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가 생산량이 많은 농업 대국인데 근데 최근 인도에서 식량 안보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식량 안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우선은 인도는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 14억 수천만 명이 일단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수출할 수 있던 여력이
내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국의 우선이죠.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수입을 해서 쓰던 나라에서는 큰일 나죠. 그럼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자국의 산업을 먼저 보호하고 자국민의 물가 수준과 경제 사정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것이 그 나라 사정이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서 미리 인도와 어떤 협상과 협정을 통해서 해두지 않으면 네.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뭐 쌀부터 밀, 양파, 설탕 등 지금 뭐 수출 금지다, 제한이다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설탕도 뭐 10월에 수출 금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사실은 이제 금지라는 게 좀 와전된 거고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인도의 설탕은 네. 수출 코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출 코타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정부가 고시를 하고 그거를 수출업자한테 배당을 하는데 그 코타를 더 늘리지 않거나 또는 네. 줄인다는 얘기죠. 사실은 설탕 국제 시세가 인도 국내 시세보다 높아서 수출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네. 그럼에도 이제 국내의 물가 를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코타 자체를 제한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인도 인구가 작년 2022년도에서 2023년 오면서 1년 사이에 1,000여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훨씬 늘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인도 농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농업 생산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을 늘어난 만큼 올릴 수 있는 기술 농업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거기다가 네. 이제 몬순 기간 동안의 기후 영향으로 사탕수수 재배 어떤 그 수확이 떨어질 거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수확기를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네요. 해마다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렇죠. 또 너무 줄어서 문제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되고 네. 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갖게 되면 또 소비 인구가 되면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인구 순순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농업 방식을 좀 첨단 방식으로 많이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앞으로 좀 좋아질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치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이슈일까요? 인도가 이러한 농업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100% 개방하는 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농업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100%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허용을 하면서 네. 자국의 농업의 어떤 생산성을 그리고 농업 이후의 후가공 그 어떤 가공 산업에 이르기까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네. 그런 면에는 우리도 인도와 협업을 하거나 시장 진출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도 농업 시장을 두고 사실 뭐 여러 나라들의 경쟁이 치열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뭐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보다는 좀 관심이 좀 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술 농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회로 삼을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세요? 제가 이번 농업 박람회에 가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자원이 풍부하다면 그거를 네.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스와프 정책을 좀 농업 스와프 정책을 맺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네. 한 예로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양파가 파동이 나서 갈아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 인도에서는 양파가 부족해서 인도 국민들이 양파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경우에 미리 양국 간 정부가 농업 스와프를 맺어는 있다면 쉽게 남는 거는 부족한 대로 네. 우리가 부족한 거는 또 가져와서 우리 또 국내 시장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교환이 있고 네. 개방된 농업 시장에 우리가 기술 농업이라든 농기자재든 그런 면에 진출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도 뭐 식량 안보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인도와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도에서 농업을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서 생산된 거를 가공 처리해서 우리가 자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그 다음 산업으로 이어갈 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특히 인도와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경제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경제협력 기금이요. 예, 그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OECD 협력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농업 부분에는 사용한다면 네. 우리가 인도에 농업 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약을 해서 인도 농업을 올려주면서 그걸 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협업의 내용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 개량의 기술이라든가 사실은 우리나라 아시아 종묘라든가 농우바이오, NH 농우바이오가 이미 들어가서 종자 연구소가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를 지금 점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확대하고 종자뿐만 아니라 영농에서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그 영농 이후에 가공 산업에서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농업의 어떤 영역을 국외로 넓혀가는 발판이 네. 인도가 고려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흥미롭게 또 인도에서 라면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좀 잠깐 들려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크게 얘기 드리기는 좀 저하고 제가 인도에서 라면을 하게 되는 이유도 우리나라 K푸드라고 그러죠. 인도에서 그것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라면을 좋아하는군요. 예. 원래 인도 오리지널 원래 그쪽 토종 라면이 있죠. 물론 그조차도 네슬레라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만드는 거죠. 그게 시장의 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인도 라면 시장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작년에 한 50억 정도를 한국 라면이 수출돼 있는데 매년 증가세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인도에서 인도 농자재 인도 농산물을 그대로 100% 사용해서 한국식 라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인도에도 한국 라면이 많이 팔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계세요?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이죠. 인도에 수입되는 라면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놀랍죠? 네팔에도 이제 고유한 라면이 있는데 인도 국민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데 네팔이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라면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어가는 증가세입니다. 근데 다만 한국 라면이 현지 라면 가격에 비해서 작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5배 이상 비쌉니다. 라면이 서민 음식인데 인도 서민들이 먹기에는 진짜 좀 너무 비싸죠. 그거를 좀 일반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현지 생산. 사실은 저희 나라 라면도 모든 원료가 국산을 사용하는 게 한 3%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모든 수입 자재를 쓰는데 인도에서는 이 라면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가 100% 현지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세계 각국에서 사실 뭐 K푸드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근데 인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인도에서 느끼는 K푸드의 인기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한류에 대한 붐이 굉장히 인도에서 높아졌고 그 한류에 대한 붐 중에 한 분야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났다고 있는데 이거는 인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속에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도하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동물들이 다니고 굉장히 가난하고 사는 나라라고 좀 떠올리기는 쉽지만 사실 인도 워낙 사업을 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현재 인도 GDP 개념으로는 전 세계 5위, 우리보다 네. 훨씬 앞서 있죠. 이제 그것이 조만간 일본과 독일을 앞질러서 전 세계 GDP 3위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1인당 GNP는 2,500불로 한참 낮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면은 여전히 있으나 인도 GDP 성장이 그만큼 돼 있는 만큼 시장으로 구축돼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역은 넓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농업과 식생활 변화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우리에게는 진짜 많은 기회들이 또 보이기도 하겠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식생활의 변화 속에서 한식과 뭐 일본 음식이 많이 인도에서 보급화가 되어 있고 일본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먼저 떠오르는 게 김 아니겠습니까? 네. 김 그러면 또 대한민국이죠. 네. 그런 면에서는 김 수출로 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소비 대국을 인도로 지금서부터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세계 각국이 또 인도 농업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을 텐데요. 어떤 양상들이 있나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기술 제휴를 통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인도는 농업 대국이고 여러 여건을 갖추고 있죠. 네. 땅이 있고 농민이 있는데 노동력도 있고. 노동력 그렇죠. 풍부한 노동력이 있는데 네. 다만 이거를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네.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선진 농업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인데 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나서서 관심을 한국으로 끌어오면은 우리나라 농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농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 기술이 그래도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들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렇죠. 우리도 앞으로 식량 위기에 좀 대비해서 우리에게 확보를 해두고. 네, 좀 확보를 해두고 쿼터를 우리에게 좀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네.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네. 양파 수화프라든가 네. 어떤 특정 작물에 있어서 그 예를 들어서 폭락과 폭등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인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정부 정책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유 품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도에도 딸기 소비가 엄청 늘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종자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들어갈 때 딸기 완제품이 인도까지 가기에는 좀 멀죠. 신선하게 우리나라 네. 고유 종자가 인도에 들어갈 여지는 큽니다. 인도에서 딸기 소비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교하면 저희 나라 딸기 품종이 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그렇게 종자를 좀 해가지고 네, 인도인한테도 딸기의 참맛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결국 우리도 인도와 식량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실질적인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별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네. 어떤 관련 회사 중소기업이 인도에 가서 이런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 네. 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인도 비즈니스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립해서 성공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먼저 정부가 제가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후진국 경제 후진국에 네. 기술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8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범 영농 사업을 네. 그거를 인도 같은 경우는 후진국 개념이 아니라 네. 농업에 있어서의 파트너 개념으로 그러한 한국 영농 기술을 전파하는 현지화 하는 사업을 인도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베이스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인도에 관심 가지시는 농업인들도 많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나라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궁금해요. 비즈니스 환경이 힘들다는 네. 거는 그래서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힘들다는 거는 우리와 어떤 생각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 그쪽의 제도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익히는데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과정을 충분히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기구를 통해서 익히고 들어간다면 그 힘든다는 것은 해결될 수 있는 힘든 문제입니다.
뭐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 이런 게 문화의 좀, 차이, 네. 제도의 차이, 규정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빠르게 진행되죠. 그런데 네. 인도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 그리고 네. 그네들의 삶의 습관상 우리와 같은 속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농업 대국 인도의 현황과 식량 안보 문제의 속사정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인도연구원 김은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 은행나무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좀 조심조심 요즘 걷고 있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5543번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0081님, 9803님, 9080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엔 오승원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